정치 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치 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김보경 대표도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가 그놈의 국정교과서 때문에 네. 지난 한 달 동안 방송이 쉬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부 대표님 얼굴은 정말 너무 안 좋으시네, 상태가. 감기를 2주일을 앓고 있습니다. 네. 아, 맨날 집회 나가시고 그러시느라고 힘드셔가지고. 민중총궐기. 네. 아무튼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테라스마다 왜 안 나옵니까?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실제로는 한 명. 우리 게시판에 속상해요. 막 이러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한 달 역사 스페셜로 진행되는 동안 테라스도 조금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뭐 싱글벙글 국무회의도 새로 생겼고 앞으로 김보경 대표랑 저랑은 포에버 영원히 테라스를 또 함께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주 못 만나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임팩트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한 방송. 오늘 선대인 소장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미리 내가 짠하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선수 쳤어요. 네.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망할 수는 없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우리 모두 다 살려주세요. 망했어요. 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자,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사람들 먹고 사는 일, 신경 쓰는 일인데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왜 그런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 안 살 수는 없는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치 카페 테라스 52번째네요, 벌써. 예, 네.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라스를 찾아준 첫 번째 게스트. 제가 짠하고 발표하려고 했더니 김보경 대표가 완전 죽을 썼네. 예, 올 초였어요. 17회 방송 때 부동산 토끼몰이 당하지 말고 집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집을 안 사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집을 살 돈이 있었어도 안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경제 정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우리 선대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대가 우울한데 제 표정만 이렇게 밝으면 안 되는데. 우울할 때 예. 서로 그래도 밝은 마음으로. 네. 예. 오늘 금융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있었다고 하던데 15, 예. 16일 날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할 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OECD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상태로 가다간 더 쫄딱 망할 것 같다. 대기업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구나. 한국이 망하고 있다는 거. 대기업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더라고요. 임금 좀 올려주세요, 그 나라. 뭐 이런. 예. 아무튼 이렇게 굵직굵직한 경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 사회 경제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하나 새로 내셨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을 정면에다 탁 박아가지고 선대인이 보증하는. 선대인 선생님이 실물보다 사진이 안 나그라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네. 배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내가 알던 선대인 맞아 말면서. 근데 실물이 더 낫지 않나요? 네, 실물이 더 나으시다고요, 실물이. 서로 평가가 그렇죠. 갈리고 있군요. 이게 책 제목이 선대인의 빅픽처인데요. 네. 이게 그냥 선대인 얼굴을 크게 실으면 빅픽처냐. 선대인 빅픽처. 그리고 저랑 그 낙곱살 방송 같이 하는 김용민 있잖아요. 네네. 네. 만만치 제목을 바꾸랍니다. 선대인의 빅페이스. 아니, 이것은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분이 말이야.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지가 하는 건 좀 아니잖아. 그죠? 예. 아무튼 근데 부제가 보니까 저성장 시대의 생존 경제학이다.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이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실제 3년 동안 몸소 실천에 나섰다고. 그러니까 이런 비장의 얘기를 벌써 앞부분부터 다 꺼내고 계시네. 네. 너무 큰 기대감을 줄까 오히려 걱정인데요. 기대감 주셔야 돼요. 이런 건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가게들한테 조언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제가 실제로 좀 해보지 않고 그냥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네.
라는 이야기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청취자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난 3년 동안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을 하신 거죠. 뭘로 벌었을까요? 남들이 그렇게 그거 해서 벌기 힘들다는 주식 투자를 3년 동안 직접 하셨다는. 네, 이 얘기는 비장의 무기로 뒤에 감춰줄까요? 그러면 네, 끝까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궁금해요. 얼마를 버셨습니까? 그래서 좀 벌었어요. 좀과 깨는 다르거든요. 우리처럼 선생님. 별로 못 버는 사람은 좀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그러면 뒤풀이 때 선생님의 호주머니 사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쓰리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성장, 네. 저금리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유가 뭐 이런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금리 문제 얘기가 뭐 연일 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의 의미 이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말 그대로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는 한 10%대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거쳐왔고요. 90년대 초중반은 한 7%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외환위기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4, 5%대 성장. 네. 였다가 이제는 2008년 이후로는 이제 2, 3% 성장이 거의 뭐 고착화되는 단계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2008년에서 2012년 사이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상하게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정권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평균을 내보면 그 2010년에 6% 정도 성장한 거 말고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2, 3%대 성장을 했던 거예요. 다만 이제 2010년에는 왜 그랬냐, 뭐 4대강 사업도 벌리고 또 2009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저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좀 좋아 보였던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계속 이제 뭐 저성장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인구 고령화 문제, 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7, 8년 지속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네. 저도 참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싫은데. 또 시작하시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안한 예언? 이게 끝이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저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금리 시대다.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실질 성장률 수준에 이렇게 늘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성장기에는 사실 이제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네. 뭐 저는 최근에 재밌어서 계속 보는데 그 응답하라 1994, 뭐 1997 나온 다음에 요즘 1988 하잖아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완전 제 세대 이야기거든요. 제가 딱 그 88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돼지띠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제 세대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뭐 1994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는 더 와닿던데 좀 젊다는 티를 내고 싶은 거죠. 예, 편집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안 돼 이건. 근데 1988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바둑 기사하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 이걸 가지고 동네 어른들끼리 이제 감론을박을 하는데 누구는 그 강남에 은마 아파트를 사라. 이게 아파트. 발음이 안 돼서 제가 엄마 아니고. 근데 여기 괜찮아요. 여기 다 경상도예요. 그런가요? 다 부산. 아니 그래도 여자분들은 좀 나으시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낙곱살에서 제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유행어가 엄마 아파트. 근데 그 1988에서도 경상도 아주머니가 나와서 발음을 하시면서 이제 그 구박을 받더라고요. 이 1988 작가가 또는 PD가 혹시 낙곱살 선생님 팬. 낙곱살 애청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곁다리였고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엄마 아파트 살까? 5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여기 묻어놔야 돼.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15%인데 은행에 넣어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15% 가지고 뭐 돈이 부나 다른 데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근데 한 세대도 안 되는 한 20년 정도 만에 네.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여전히 고성장기 또 고금리 시대에 익숙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1.5%, 또 네. 예금금리는 거의 2%대 2%. 수준의 네. 그런 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낮아져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저금리 시대가 왜 됐느냐 네. 이런 거예요. 금리라는 건 사실 돈의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활발하게 성장할 때는 뭐 어디든 투자하고 또는 어디서 뭐 장사를 벌리든 웬만큼 장사가 되고 투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돈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의 값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고성장과 고수익률과 고금리는 짝을 이루고 저성장과 저금리와 저수익률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흐름이면 그래 뭐 잠깐 있으면 다시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조적인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 15%일 때 뭐 아까 88년 같이 네. 금리 15%일 때하고 지금 금리 3%일 때는 그냥 금리 차가 그냥 5배 정도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복리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금리 15%일 때는 우리가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게 2배로 늘어나는데 5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리가 3%로 내려오면 이게 25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5배 차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금리가 15%일 때 원금이 2배로 불어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그렇죠. 다시 이제 넣어놓죠. 그러면 2의 4승이 16배까지 사실은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3%일 때는 원금이 2배로 불어난 25년 동안 그 25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원금이 늘어나는데. 네. 그런데 금리 15%일 때는 그 25년 만에 원금이 16배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사실 네.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이제 가계 경제 생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우체국 적금 중에 20% 금리인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때 너무 돈이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서 그걸로 네 대학 등록금 됐다 이러셨거든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다 적금 벗어 네. 돈을 불리는 그쵸. 이런 방식으로 네. 썼지. 요즘처럼 뭐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는 거는 잠시 그냥 예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사실 이른바 고성장 고금리 시대일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어렵지 않았죠. 네. 뭐 그때는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니까 웬만큼 일하면 사실 뭐 직장에서 잘 쫓겨나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나고 또 사람 머리 숫자도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아파트 분양권 받아서 놔두면 뭐 집값도 오르는 시대고 또 저 번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축률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해놓으면 뭐 금리가 15% 20%씩 붙기 때문에 뭐 그렇죠. 예, 웬만큼 사실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인데 과거처럼 뭐 일자리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수명은 그때보다 훨씬 늘어났고 노후가 그래서 길어졌죠. 그런데 복지는 여전히 빈약한 나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이제 구조적인 장기 불황 속에서의 어떤 저금리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요 근래에 계속 시시각각 뭐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저금리 상황하고 뭐 어떻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난리를 치고 있을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큰 흐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책에서 빅픽처라고 이야기한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일 때는 우리가 경제 흐름을 크게 몰라도 웬만큼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저금리 저성장 시대일 때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금리 인상 문제도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시계 태엽을 조금 돌려서 이제 우리가 2008년으로 가보면 그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세계 경기가 완전히 뭐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격인 그 연준이 네. 양적 완화라는 이른바 이제 물 쿠션을 대준 그렇죠. 돈을 거죠. 막 이제 물 쿠션이 아니라 돈 쿠션. 돈 쿠션. 경기가 이제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돈 쿠션을 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미국의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그리고 그 돈들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빠져나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흥국들에 들어갔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신흥국이라고 네. 하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페루, 브라질 이야기했던 뭐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 뭐 브릭스 국가들이 네. 대표적이죠.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 남아공 엄청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 양적 완화를 이제 서서히 종료하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가늠하고 있는 시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로 계속 놔두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부풀어져서 네. 자산 시장 거품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게 풀려 있던 돈들이 일시에 막 이렇게 막 돌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디플레 우려에서 벗어나서 막 너무 심각한 또 물가 상승 상승이, 압력, 예. 즉 인플레라고 하죠. 인플레로 이렇게 반전되면 그때 또 이제 급하게 뭐 제동을 거느라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그건 또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미국 안에서만 돈이 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달러가 도는 거죠. 사실 달러를 수출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들어온 돈들이 뭐 세계 각국에 퍼졌지만 한국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합쳐서 한 6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그게 이제 전체 외국인 그 자금 규모 중에 전체 외국인 자금 규모가 지금 한 1,2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60% 가까이가 이제 이런 뭐 증권 투자라고 하죠. 증권 투자 금액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자금들 중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들어온 돈만 한 350조 원 정도 되죠. 예. 굉장히 많은 네. 자금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왜? 자기 돈값을 많이 쳐주는 대로 네. 옮겨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한국에 뭐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뭐 수익을 추구하던 그런 돈들이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돈값 제대로 쳐주는 네, 대로 가야지. 그런 이제. 대로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경기도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활발해지고 있고 거기에 훨씬 더 투자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들어와 있던 돈들이 이제 빠지면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이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고 또 채권 시장에 이제 투자됐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건 기준 금리는 안 올리더라도 또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환율이 이제 뛰어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나가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원화는 파는 거니까 네. 원화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이제 환율 급등, 폭등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그런 상태가 되면 예전에 IMF 때처럼 네. 그렇게 외국의 자본들이 쫙 빠져나가는 이런 정도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 그 자체만으로는 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또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 이제 뭐 좋아진 점도 있고 좀 뭐 오히려 나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어떤 충격이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복합적인 문제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 부채라든지 특히 가계부채, 기업부채 양쪽 다 심각하고 이런 문제, 이런 게 부실화되는 것하고 맞물리면서 그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위기, 전반적인 경제적인 위기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 때는 상당히 큰 파고가 올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거나 기준금리 인상 정도의 네. 그 자체의 여파만으로는 뭐 당장 외환위기 충격을 거론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게 근데 어쨌거나 뭐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렇게 겹치고 또 그걸 제때 지금 대응하지 못할 때는 뭐 상당한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불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성격, 구조적이고 네. 장기적인 불황의 성격이 무엇인가? 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원인, 이것을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구조적 저성장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면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네. 그건 그냥 경기 사이클상 조금 기다리고 버티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아주 뭐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구조적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어떤 뭐 시점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성장 또는 불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기 후퇴기라는 착각 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빚내서 집 사놓으면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몇 년 후에는 좀 나아지겠지. 계속 더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 그건 일시적인 경기 후퇴기에는 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구조적인 저성장기에는 뭐 지난해부터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잠깐 살아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조금 지나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우리의 기본적인 저성장 그런 기조 때문에 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집값을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저성장기가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고성장기에는 인구도 뭐 크게 늘었고 네. 또 특히 이제 이 돈을 벌고 소비를 하는 주체인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네. 보통 15에서 한 64세. 일할 수 있는 예, 사람. 그 중에서도 또 핵심 연령대는 한 20에서 한 뭐 40대 후반 정도 연령대를 잡는데요. 이 연령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머리 숫자가 늘어나니까 뭐 소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뭐 집 사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성장하고 뭐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계속 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내년이면 그 줄어드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구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한 2, 3년 안에 소비 절벽을 만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연령대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소비도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비 지출 그래서 이제 소비 절벽이 오고 그래서 이걸 인구 절벽이라는 이제 표현도 쓰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로 들어가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16, 17 뭐 요 정도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는 게 조금 폭이 적은데 한 18년, 19년 이렇게 20년대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지면 이제 급락을 하는 거죠. 예, 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래서 헬조선이 이탄이 그런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나빠지는 상황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좀 걱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경기상으로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인데 전반적으로 미국은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한테 부담이지만 또 다른 세계 경기는 나빠서 우리가 성장할 여건도 사실 안 좋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뭐 정책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잠깐 당장에 좀 뭐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반대로 계속 부채 주도 성장을 하고 그럴 있잖아요. 의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면 사실상 저희도 다 느끼잖아요. MB 정부 때부터 뭐 그게 정권의 성격 탓은 아니라고 해도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으며 그때 이미 그럼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약간 저성장의 구조로 간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갈 네. 거니까 그거 다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7, 8년 우리 뭐 네. 한 거죠? 정부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들 부동산 값이 그대로 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측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서도 설마 하는 뭐 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 임기 안에만 아무 일 괜찮으면 없으면, 돼. 그런 거죠. 설마 내 네. 임기 안에 별일 있겠어. 이렇게 네.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당장 네. 뭡니까? 소득주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지갑을 더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려면 네. 경제개혁이 전면적으로 단행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의지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빚내가지고 그렇죠. 일정하게 네. 소비하게 네. 만드는 네. 이것이 지금 누적될 대로 누적돼서 거의 오늘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뭐 엄청난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번 돈보다 1.6배, 그러니까 160%? 그러니까 네, 이제 다 지금 가계부채로. 정확하게는 이제 그 가계 부채 비율이 한 166%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게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를 거예요, 아마. 엄청난 상황이죠. 이 지금 자체 기준만으로도 한 OECD 국가 가운데 한 3,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냐. 우리가 2, 3% 경제 성장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 10%를 넘거든요. 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내 임기 안에만 괜찮으면 돼. 네. 이 사고가 굉장히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거는 정치권도 그렇죠. 정부 관료들 만나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융업체의 대출 담당자 임직원을 만나봐도 그래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정권 연장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참나. 5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 내 임기 안에만 아니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도대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 어떡해. 근데 이 사고 방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제가 볼 때. 시야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당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나만 뒤탈이 없으면 되고, 네. 그래서 나만 문제가 안 되면 되고, 그 뒤에는 이른바 득큰 똥을 쌓았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뒤치다거리는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굉장히 더 악화된 상태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이정미 부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부채주도 성장을 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 예, 길게 보자면 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부동산 거품도 좀 빼가면서 또 부실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가계 소득이 중심이 되는 네.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니까 복지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사실 점진적이 아니라 거의 획기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은 뭐 엄청난 비용도 들고 또 당장 사람들한테 충격이 따른 고통을 감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나라가 계속 국민들한테 심어준 프레임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네. 것인데 진짜 기업 진짜 열심히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예. 제가 볼 때는 기업을 살린다고 했는데 예. 좀비 상태로 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안 망해도 될 기업들까지 지금 좀비로 다 만들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지금 기업을 진짜 살리려면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네.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을 봤던 게 아까 이제 그 장관들 얘기하셔서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청년들한테 그것도 고작 뭐 50만 원씩 7개월 동안 네. 취업 준비할 동안 그래도 버스는 타야 되고 핸드폰은 써야 되니 네. 그 정도 지급을 하자. 네. 그랬더니 뭐 이걸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을 앞에다 두고 범죄 행위다라고 이런 표현을 그러면 황정섭 어르신들에게 장관이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정권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인 네. 거고 남이 하면 또 불륜인 거지. 근데 용돈은 위아래 그- 다 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요. 그 가진 자들의 탐욕이 너무 강고한데 여기에 지금 그 정치권, 언론, 뭐 정부 관료들까지 사실 그걸 견제해야 되는 세력들이 다 굴종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헨리 포드가 노조 만드는 거 굉장히 질색이었던 그 보수적인 사람이 왜 노동자 임금을 2배로 올려줬나요? 노동자 임금이 2배로 늘어나서 노동자가 예뻐서 줬을까? 아니죠. 그렇죠. 노동자 임금이 2배로 늘어나서 소득이 올라야 그렇죠.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헨리 포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긴다고 판단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임금 소득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내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왜 미국에서 닉 하나워라는 그 억만장자가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고 지금 주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시애틀에 살고 있는. 네.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7조의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에 그 기업을 넘긴 사람이잖아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15달러로 옮기자고 그러냐, 올리자고 그러냐. 그 사람 주장도 똑같아요. 15달러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신들이 만드는 그런 스마트 기기들 이런 것들을 사주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최저임금 수준에서 받아서 그런 기기들을 사기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을 만들어주는 건 그렇게 해서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그냥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네. 미국 스마트 기기 회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삼성 갤럭시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쓰잖아요. 네. 그냥 새로운 신형 나올 때마다 네. 무리해서 사 쓰고 이러는데 지난 10년 동안 구미공장에 삼성 갤럭시 구미공장에 그 노동자 인력 보강을 한 명도 안 했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산 설비를 늘리고 할 때 뭘 하냐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줄을 아는데 인구 밀도만 높은 게 아니고요.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예요. 이건 뭐냐면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새로 생산 설비 증설을 할 때 다 그냥 기계화시키고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동화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세계 어떤 나라보다 사실 노동자의 견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다 쓸어내버리고 그냥 다 기계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뭐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황당한 게, 여러분들 도로에서 이렇게 도로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손 네. 깃발 예. 흔드는 거. 깃발 네. 흔들고 뭐 이렇게 네. 야광등 흔드는 거 보셨죠? 네. 좀 기가 막혀요, 이게. 기계가 그런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판단을 합니까? 위급상황에 그 기계가 어떻게 판단해? 네. 근데 그것까지 지금 그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대구에는 저기 무인경정철도 만든다니까요. 야, 근데 이건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건 사실은 미국 같으면 제가 이제 생활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조그만 그냥 도로에 이렇게 홈 메우는 그런 공사 있죠. 네. 파톨 메운다고 그러는데 그 메우는 공사도 경찰이 입회하고 있어요. 경찰 페트롤카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그걸 피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도대체 이게 기계로 그런 것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이상한 나라냐는 거죠, 이게. 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거 보셨는데? 그 선생님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 소득 계층별로 임금 네. 상승률, 소득 상승률 네. 대비 그 네. 세금 부담, 조세 부담 증가율 네. 그래프 보고 제가 진짜 분노해가지고 네. 오늘 배부겠다는데? 네, 우리 따끈따끈한 뉴스 실시간으로 들고 왔어요. 선대인을 감시하고 있어. 패친이니까 무슨 감시야. 근데 이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는 정도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그리고 2008년에서 2014년 사이를 보면은 정말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아래계층 네. 뭐한 돈 못 버는 네, 게지. 3분위 정도까지는 뭐 70%까지 증가하고 그 위는 오히려 훨씬 더 줄고 예. 예, 그런 예를 들면 상황이 되더라고요. 5분위 같은 경우는요. 5분위가 뭔지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예. 예를 들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은요. 20%요. 20%. 네네. 네. 조세 그러니까 부담 증가율이 세금 부담 증가율이 22.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하위 20%는 60%고요. 60%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그다음에 하위 20%에서 40%는 70% 늘어났어요. 사금을 깎아주지 그러니까 못한 왕직도. 상위 20%가 세금 부담 늘어난 게 같은 기간에 하위 40%, 하위 20%, 하위 40% 늘어난 거에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어디 간 거야 이거 정말. 아니 들고 그러니까 일어나야겠구만. 이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을 뭐 그러니까요.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서민 경제 지원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서민 정세를 하면서 서민 경제 지원을 한단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뭐 정부에서 이제 떠들기는 이명박이 직접 떠들기도 했죠. 이 감세 정책의 혜택의 한 70% 이상은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간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중산층 서민한테 혜택이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2001년하고 지금 이제 이게 조사를 한 게 이런 거예요. 감세 정책의 효과가 이제 이 소득 계층별로 조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또 그다음에 감세 정책을 실시한 원년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을 비교해 본 거거든요. 그래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세금 부담 증가율도 대체로 네.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이후로는 오히려 소득을 가장 많이 버는 계층에서 조세 부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엄청 차가워졌는데 네. 서민들한테만 왼밤 치고 오른밤 치는 꼴. 그러니까 일단 임금도 덜 주고 세금도 더 뺏고 예. 지금 완전 이런 상황 형국이 되어 있는 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7년 이전에도 그 OECD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각국의 조세 정책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 꼴찌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해보면 한국은 안 보여요. 불평등 개선 효과가 안 보여서. 저게 안드로메다에 가 네, 있어요? 진짜 짓거리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강의할 때마다 웃어요. 이게 짓거리만 하다 그러면 실제로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짓거리는 근데 보이기라도 하지. 축구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긴 하지만 너무 안 보이죠. 근데 2007년에도 이랬는데 2008년 이후로 지금 이런 조세 정책을 써왔다면 그 불평등 완화 효과가 어떻게 됐겠냐. 그럼 세금을 왜 거죠. 걷는 겁니까 도대체? 세금 걷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세금은 사실 그걸 걷어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네. 위한 뭐 충당하는 돈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연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분배 기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제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겪어왔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논쟁할 때도 세금을 우리 모두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정말 안 먹히는 아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된 지금 거잖아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얻다가 어떤 복지 시스템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조가 복잡하니 아예 돈을 나눠줍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앞에 선생님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데서 이미 쇼크를 먹어가지고 말을 못한 게 7, 8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그럼 이제 시작이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장기 불황의 어떤 특징이 이제 97년하고 지금 2008년 이후가 약간 성격이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내수 침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제 갖게 되는 경제 불황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97년도에는 그나마 경제 위기를 또 수출로 막 극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해 왔는데 여기에 약간 브레이크가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를 중국 변수를 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중국의 지금 그 변화, 경제적 변화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 무역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좀 네. 중국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네. 근데 그 전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외환위기 직후에는 우리가 그 전에 어쨌거나 고성장을 해왔던 단계였고, 네.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회복할 이제 체력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세계 경기가 그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사실 또 회복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너무 과잉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해서 문제였던 대우가 거거든요. 완전 네. 뭐 폭삭. 대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이제 대내외 금리 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는 높은데 해외는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저금리를 끌어와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막 네. 부실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외환위기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이 충격이 생겼던 거고. 근데 그때는 가계는 튼튼했어요. 가계는 여전히 저축률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고성장기의 혜택, 그 여파 때문에 뭐 소득도 꽤 축적이 돼 있었던 그래서 상태고. 막 금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모기 운동할 때 동참할 수 있는 의지도 그런 정도의, 있었죠. 그쵸. 예. 지금은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금이 없어. 내일 금이. 그러니까 다 팔아먹어가지고. 금값이 다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래도 가진 자들은 좀 골드바드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래 그때도 안 냈어요. 97년도 맞아. 이런 때. 그러게. 다 돌반지 같은 거 냈는데.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그때는 가게는 튼튼했는데 지금 가게가 골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쭉 성장할 때 기업 소득은 한 5배 이상 성장했는데 가계는 그동안에 1.5배 성장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벌어진 거죠. 그게 가계 전체로 뭉뚱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한 소득 하위 한 80%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가 중산층 서민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소득이 거의 늘질 않았고요. 하위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소득이 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가계가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게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중국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최대 교육국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미국, EU, 일본 세 나라를 거의 합친 정도의 그런 교육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나라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로 한 17년 정도 되죠. 17년 정도 되는 시기 동안 사실 중국 때문에 잘 먹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요. 예. 맞아요. 사실은 아까 뭐 외환위기 극복할 때도 뭐 고속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게 옆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은 우리의 굉장히 일방적인 수출 대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만 팔아도 네. 1억 거기에 13억 명 아니야. 그 중에서 컵라면 하나 팔아도 1억 명 엄청나고. 되는 그 네. 처자들이 하나씩만 사도 그게 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아, 그런 생각하고 가서 깨진 기업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넓으면 또 경쟁자도 많으니까 네. 뭐 그렇게 땅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중국하고 뭐 문화권도 비슷하고 또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도 좋고 또 지리적인 여건상으로도 우리가 중국에 하여튼 이렇게 뭐 수출하기가 좋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중국은 우리의 일방적인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경쟁국으로 등장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미 알리바바. 보세요. 무서워. 한국의 주력 산업들 중에 지금 조선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음. 그 다음에 해운, 철강, 철강. 기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는 자동차, 전자까지 이제 힘든데요. 네, 우리가 전자하고 자동차 두 네. 개로 버틴 거죠. 이때까지 네, 사실은. 네. 뭐 그전에 사실 4, 5년 전만 해도 조선 뭐 철강, 기계 이런 게 다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 주력 산업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측면이 있지만 뭐 세계 경제 뭐 저성장이다,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한테 치여서 그래요. 예를 들어 조선을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세계 경제 위기 전에 뭐 경기 호황일 때 그 조선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렸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를 늘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보다 싸요. 근데 이제 기술력도 거의 다 따라왔어요. 세계 경기 회복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업체들 지금 부실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자, 거기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승승장구하던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 철강 업체들이 전 세계 공급 물량의 한 60% 이상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 물량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기술 격차가 예전처럼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자동차하고 전자도 위협받는 거죠. 왜? 예를 들면 자동차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 12% 정도 됐는데 이제는 한 8, 9%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뭐 판촉 활동을 해서 조금 깎아주고 해서 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한 9%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중국이 이제 뭐 소득이 성장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차를 많이 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저를 즐기게 되죠. 그러죠. 그럼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SUV 차량들을 다 중국 토종업체들이 이제는 그냥 먹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자의 샤오미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영역에서도 샤오미니 지금 역수출되고 있다니까. 그럼요. 집마다 샤오미 하나 없는 사람이 샤오미, 없으니까. 화웨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우리 턱밑까지 네. 쫓아왔고 실제로는 뭐 지금 속도로 가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4, 5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큰 충격을 맞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과 중국이 경합하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이렇게 다 줄줄이 이렇게 죽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최근 침체하고 아주 있다. 몇 년 사이에 급격한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잘 말씀하셨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그러니까.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너크래크라고 그래서 야 중국이 추격할지 모른다. 또 우리가 일본의 그런 기술은 뭐 못 따라잡고 그래서 중간에 끼일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래도 뭐 설마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그런 너크래크 상황은 안 겪었던 건데요. 예. 이제는 그게 한 불과 2, 3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충격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국제적인 그 생산 구조 속에서 생산 위계 속에서 사실 굉장히 애매한 이치가 되어버렸다는 측면에서도 지금 구조적인 그 침체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위협의 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어떻게 뭐 살려야 될까요, 기회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성장하는 산업들 또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데들을 보면 다 또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아모레퍼시픽. 네.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삼립식품 뭐 등등. 삼립식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삼립식품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걸로 생각해요. 파리바게트가 삼립식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네.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기업들, 그다음에 뭐 성형수술 재료와 관련된 뭐 보톡스는 아니고 보툴리늄 이렇게 생산하는 성형 미용 재료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 다 사실 중국을 실생활 없고, 소비재들의 예. 영역에서는 예. 일정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과 경합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또 중국의 그 강대한 내수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은 또 뜨는 기업들이고 상대적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기업들인 거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과거 10%대 고성장을 하다가 우리 뭐 1990년대 초중반에 겪었던 것처럼 6, 7%대 중성장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낮은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는 갑자기 이제 중국이 네. 성장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미칠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네. 목소리들도 사실 언론에서 네. 간간히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뭐 경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주력 산업들이 그렇게 이제 죽을 쓰니까 보세요. 뭐 이게 그냥 그 기업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또 뭐 이런 그 아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네.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보면 사실은 다 뭐 울산, 거제, 양산 뭐 이런 식의 그 경남 쪽 도시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도시들은 이 몇 개의 기업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최근 몇 년을 제하고는 굉장히 호황이었죠. 지역 경기도 좋았고 뭐 일자리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일자리도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문 닫고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지역에 그러면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또 부동산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그냥 기업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지역 경제에 바로 여파가 이제 미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이제 업체들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뭐 압박해서 이제 채권단에서 4조 이상을 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후퇴기로 끝나면 자, 몇 년 버티면 뭐 다시 경기가 회복돼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조적인 침체기라는 것은 몇 년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그 돈은 녹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산업은행에 들어간 이렇게 자금들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국민의 자금인 측면도 상당히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단계인 예.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고 제가 네. 올해 그 단기 순이익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정도만 순이익을 내고 나머지 소위 30대 재벌 기업이라고 네. 하는데도 다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김 대표가 얘기를 막 뭡니까? 소위 이제 주변에 있는 기업가들도 박근혜 정부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어저께. 기업 하시는 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지? 산업 구조가 어쨌든 변화하잖아요. 굴뚝 산업에서 뭐가 되듯이. 근데 뭐 경제가 어려운데 엎치고 덮쳐서 이제 뭐 힘든 건 아는데 그러면 이제 돈들은 어쨌든 투자금들은 돈이 되는 기업을 찾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인 뭐 자동차 전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나 또는 뭐 컨텐츠 산업에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진보발이다. 뭐 이 영화는 약간 좀 진보적인 젊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가 이제 주요 투자처이기도 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투자기금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에서도 아니 이게 더 이렇게 수익을 남는 건데 이렇게 약간의 이제 압력이 오게 되면 눈치를 보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MB 때도 없었던 일을 근대 때 겪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장주의 원리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는 19세기를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지네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사실 훨씬 더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영화 뭐 예를 들면 영화다. 네. 그거는 관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그렇죠. 정말 이렇게 흥행을 할 거냐가 사실 잣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드라마가 네. 다 JTBC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공중파 3사는 쫄딱 망했네. 아니 선거 틀었으면 됐잖아. 왜 안 쫄딱 되냐고. 망했어. 근데 저는 그거보다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재벌 독식 구조를 우리가 너무 오래 해온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저성장기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 이제 혁신 능력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맹추격자 전략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맹추격자 전략은 1위에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사불란하게 그 어떤 그 뭐 기업의 자원을 총집중해서 비슷한 제품들을 하지만 1등 제품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쫓아가면 뭐 성공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폰만큼은 아니어도 삼성이 갤럭시 폰이 네.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이폰을 적어도 매출 측면에서는 한때 능가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이제 수익을 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혁신하는 능력들이 이제 좋아서 그 1등 기업들이 나오고 그 1등 기업들이 큰 시장을 만들어낼 때, 예. 그때는 이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뭐 혁신 아이템들이 상대적으로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이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빨리 커질 수 있으면 이제 두 번째 2등을 하더라도 빨리 쫓아가면 그 시장에서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한편은 이게 이제 저성장 세계적인 이제 이 경기 침체하고도 좀 맞물려 있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를 전환해서 우리도 이제 혁신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재벌 독식 구조라는 그 말 그 자체로 혁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체제잖아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맹추격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뭐 재벌 총수가 선단식으로 해서 자 우리 이거 저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잡아야 돼. 그러면 뭐 전사적으로 이제 투입이 돼서 네. 막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영역에서 아이폰 같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 이럴 네. 때는 총수 한 사람의 그게 의지나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아주 뭐 이른바 창발적인 그런 다양한 인재들의 또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네. 그런 뭐 혼과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결합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 근데 건데. 지금 재벌 구조는 혼말살이에요. 열심히 그럼요. 일해도 네. 2대가 세습해, 3대가 네. 세습해, 이 회사에서는 내가 열심히 네. 일을 해도 네. 절대 저 자리는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웃기는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카드의 정태영 사장이 뭐 CEO로서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죠. 네. 그 사람이 굉장히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되게 찬밥이라는 거예요. 네. 왜? 아니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와서 너무 오너의 자식하고 대비되기 너무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이게 짓이야. 뭐 말이 되는 게 지금 보니까 뭐 되나요, 12월 이게? 달에 온갖 그 재벌 3세들 30대들이 뭐 상무 전무로 쫙 지금 인사 이동 네.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가 정말 하나도 웃겼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북한을 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지네들도 똑같이 3대 4대 세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혼말살이야. 북한을 왜 욕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비슷한 정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아무튼 예. 아니 하여튼 그래서요. 이렇게 재벌 독식 구조에서 우리가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들 이제 뭐 기술 좀 생산하면 기술 개발하면 그거 탈취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센첸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지금 IT 혁신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한때 IT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활력이 안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벌 독식 구조가 이게 너무 끝까지 온 거죠. 근데 이게 생태계 측면에서도 위험한 게요. 우리가 보세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벌 중심의 경제라고 그랬는데 뭐 재벌 그룹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10대 그룹 또는 뭐 4대 그룹 이렇게 하다가 삼성그룹, 삼성 안에서도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 갤럭시 폰 네. 이걸 이제 정점 꼭지점으로 하는 역삼각형 구조의 그런 이렇게 위태로운 경제 구조를 운영해 왔던 거죠. 근데 갤럭시 폰이 맛이 가보니까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기업들 씨앗들을 뿌려놨냐. 재벌 기업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죠. 큰일이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국의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데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라는 그 징검다리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새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단단히 다리를 뒤져야 되는 다음 징검다리.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통령 3년 내내 입에 달고 살던 창조 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그 창조를 어디서 창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재탕3탕 이 재벌공화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계속 하고 계시구만. 그분들이 하는 건 말로만 창조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말이나 말든가 정말. 그러니까 창조 경제 혁신센터 혁신. 창조 경제 혁신센터라는 걸 지역별로 만드는 걸 보면서도 제가 정말 웃겼어요. 그걸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한 지역별로 기업들 하나를 이제 압박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만들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재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그 뭐 센터를 만들어서 그 보금자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혁신 역량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세습이나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혁신센터야 진짜. 고객님 발언이 너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여도해석 모드로 안 가세요 오늘? 아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 떠들었기 때문에 이제 네. 슬슬 정리해야 돼요. 이제 주식 얘기로 갈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했으니까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울고만 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망했어요가 아니라 더 망할 겁니다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복지를 좀 강화하자, 최저임금을 올리자, 뭐 청년 수당을 좀 시설해서 제대로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경제는 이제 좋아지지 않잖아요. 더구나 이놈의 경제는 그러면 그걸 선거 모토로 써요. 경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올려주세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의 협박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 꼴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빚내서라도 계속 받쳐줘야 되고 뭐 이 정부가 계속 부양책을 써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잖아요.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건 일본은 잘 살아보기라도 하고 저성장 구조로 들어갔지.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다음에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훨씬 괜찮은 사회고 좋은 사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전반적으로. 프리타족 뭐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알바해서 못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청년들도 그렇지만 노인 같은 경우 노인 빈곤율 1위고 자살률 1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가 그러면 이대로 괜찮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건 어렵다라고 핑계 대면서 정말 상황을 잠시 잠깐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네. 잠깐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잠깐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향해야 되는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실 추동하는 게 저는 정치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정치관이 할 일이고. 2017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개혁할 수 있는 강한 정부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걱정이 하고야 말테야. 정의당이 일단 정의당이 하고야 말테야. 일단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면 그런 날 빨리 올 거예요. 네. 예. 선생님 정의당 저요? 아니 저는 정의당 들어와. 어떤 당에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1시간가량 이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성장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가 취해야 될 전략이 무엇인가
선생님 3년 동안 열심히 고심한 부채도사의 해법을 내놓으시는 걸로. 예. 무릎팍도사 아닌가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도사. 이리 죄송해요. 갈까? 이런 아재 개그에서 좋다. 야, 테라스에서 이런 농담이 막 통하는구나. 요즘 아재 개그 이거 유행이라니까요, 선생님. 저는 일단 이게 우리가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들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경기 후퇴기에 대응하고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대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기업들 같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좀 버티면 이 경기 불황기를 뚫고 다시 좋아지겠지. 대우조선해양이나 지금 그런 모드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기업 부채도 엄청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4대 그룹 가운데 뭐 부채 비율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200% 이상인 그룹이 절반 정도가 돼요. 전체 4대 그룹이 아니라 전체 뭐 재벌 기업 집단 한 50개 정도 중에 기업 부채 비율이 한 200% 이상인 게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또 계속 악화되고 있고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버티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도 마찬가지죠. 잠깐 버티면 되겠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데 4조 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들이 해소가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그게 녹아나고 기업도 계속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헛된 자원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조적인 저성장기인 거 인정하고 부실 털 거 털고 부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자, 구조적인 저성장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이 잘 써먹는 거죠. 예. 경제를 살립시다. 지네들이 죽여놓고 이제 살리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는 새누리당이라도 살리기만 하면 좋겠어요. 살리기만 하면 뭐 그거는 사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슬로건은 지금 경기 후퇴기인데 조금 버티면 그리고 예전처럼 뭐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고 뭐 대규모 토건 사업 하고 뭐 빚내서 이렇게라도 부동산 경기 좀 살려놓으면 금방 좋아진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옛날 방식으로 한 건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써야 될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4대강에 처박은 게 대표적인 거, 경인 누나에 처박은 그 돈들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돈이 너무 커요. 기본이 줘야. 내 돈 그러니까. 내놓으란 말이야. 막. 50만 원씩 용돈이야 빨리 달라고. 내 돈 내놔! 수요 예측을 해도 너무 엉터리로 하죠. 예를 들어 경인 누나 같은 경우는 물동량 당초 예상했던 거에 3만 분의 1. 이게 뭐 3분의 1도 아니고 3만 분의 1의 물동량. 장난하나? 진짜. 그냥 그 옆에 산책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기득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네. 이렇게 엉뚱한 데 자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자, 구조적인 저성장기라는 거 인정하자. 근데 구조적인 저성장기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살만한 저성장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계속 어려워지는 저성장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유럽에 사실 잘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3% 성장하는 게 꽤 잘 성장하는 나라인 수준도 있어요. 새정년 같으면 딱 그 가져가면 좋겠네요. 살만한 저성장 시기를 맞읍시다. 딱 그들이 내걸기 딱 좋은 캐치프레이즈인데. 네. 거기다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 경쟁하는 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멋진 걸로 이렇게. 아니 그걸 왜 새정년 줘? 우리는 싹 갈아엎죠.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쓸까요? 살만한 저성장 시기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도 그런 슬로건들을 내고 그게 걸맞는 하여튼 정책들을 사실 저는 내놔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중세 때 뭐 1000년 가까이는 사실 뭐 1000년 가까이 성장했는데 겨우 1, 2%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3% 성장이라는 거, 2%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 꾸준히 성장하면 그리고 그 과실이 네. 국민 대다수한테 제대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2%, 3% 성장하는데 그 과실의 대부분이 상위 1%, 상위 10%에 집중이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 과실이 상위 1%, 상위 10%에 가지 않고
하위 20%, 하위 40%에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지 않죠. 그렇게 만들려면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쓰는 것도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네. 토건 사업에서 이렇게 그냥 뭐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지금 뭐 산업 비중이 큰 그 건설업들 먹여 살리는 구조 또는 빈대스 집사계에서 금융업체들 먹여 살리는 구조 이런 거 없애야 되고요. 네. 대신에 예를 들어서 가게들의 사실상의 부담을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고 사회형 종합주택들 많이 지어서 집값을 떨어뜨려주면 주거비 부담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덜 벌어도 감당이 되거든요. 사교육비 덜 쓰면 사람들이 감당이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건에 쓰던 돈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창조경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써서 그다음에 재벌들 품에 안겨서 창조경제 하자는 양반들은 지금 청와대로 가 있는 게 맞고요. 진짜 사람들의 말랑말랑한 두뇌에 투자하는 게 진짜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교육하고 문화와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문화 예산 쓰자고 하면 무슨 뭐 창작 스튜디오 짓는 그 삐까번쩍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55만 원 세대라 불리는 젊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창작 활동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작품 활동한 것을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올려도 심의해요, 선생님. 심지어 지금. 네. 심의한다고요? 그 네. 공모전 같은 거 하면 약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비판량이 있으면 다 자르. 네. 참 아이고, 꼼꼼하고 힘들어. 세세하시죠. 그죠? 꼼꼼하다 정말. 네. 너무 야. 꼼꼼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의 투자는 콘크리트에 공구리에 처박는 투자도 아니고 사람의 두뇌에 투자하는 거죠. 네. 좀 투자 좀 제발 해주세요. 투자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책의 마지막 결론으로 네.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진짜 네. 마지막 결론. 아니 어쨌든 돈은 좀 모았는데 은행에 네. 있어봐야 뭐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리고 집을 사기에는 너무 돈의 규모는 작고 그냥 이거 들고 있다가 진짜 노후 대비도 들고 있는 돈이 있어? 야 좀 꺼져. 아니, 저는 없는데 대표님 있으시잖아요, 부대표님. 나 집 없어. 안사 통장 좀 꺼내 보세요. 끝나고 소주라도 사 먹게. 아무튼 우리 둘 말고 누군가 손에 돈을 들고 아니 있다.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하는 그 이른바 30대 후반의 이 미스 언니아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 1인 가구 너무 많고 그렇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저축해서 자기가 알아서 노후 대비까지 해야 되는데 뭐 집을 사기는 힘들고 그렇지. 그렇다고 어디 적금을 놓기는 뭐 하고 적금 뭐 이러니까 넣어봐야 버는 돈이 안 생기니까. 원래 주식은 사실은 3, 40대 남자 대기업 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그런 친구들도 뭐 주식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선생님 책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선생님 부동산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더니 주식은 하라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도대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갈아탔네. 저 사람도 뭐냐고 막 이런 얘기한데 빨리 이제 저는 갈아탄 건 아니죠. 부동산은 어차피 설명해 주제를, 주셔야 돼요. 주제를. 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 조금 제 책에 머리말에도 좀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 끝났다 이제 뭐 가능하면 쳐다보지 마라. 뭐 그리고 무조건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일반 가게 입장에서 보면 토끼몰이 당하듯이 그렇게 무리하게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강의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옆에 와서 공개 질문 시간에는 못 하고 옆에 와서 콕콕 제 두터운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가 여윳돈이 좀 있는데 아까 이제 보경님 이야기했던 네. 그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좀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뭐 그악하게 이렇게 막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소득이 불안하고 복지가 빈약한 나라에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사실 이제 뭐 이 3년 반 정도의 투자 실험도 거쳐보고 했는데 그 이런 거죠. 뭐 부동산은 안 된다는데 왜 주식은 되냐.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은 투자하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하진 않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피눈물을 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전세 끼고 여러 채 주택을 샀다. 그쵸. 그럼 네. 집값이 오르고 그게 덩달아서 전세난도 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무주택 서민들은 사실 자기가 투자나 투기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정말 피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시장 참여자만이 사실 돈을 잃든 뭐 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뭐 아주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향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더구나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주주 자본주의 또는 뭐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표현들 때문에 너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에서 되게 강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그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요. 성향이 자신의 물질적인 수준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욕구는 보수 진보 똑같이 공히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뭐 성향과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걸 공공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핀란드나 뭐 복지국 같은 나라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해준다는 네. 게 아니라 깜짝 그렇기 놀랐어요. 때문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네. 예, 굳이 사람들이 노후를 꼭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뭐 큰 걱정이 없는 사회인 거고요. 이제 미국 같이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복지가 빈약한 나라들은 이제 401k 같은 이제 기업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요. 주식 투자는 이른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시장 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게 정설이에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거는 뭐 확립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후를 커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촉진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기 저성장 시대라고 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부동산은 잠깐 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는 그런 수익률 관점에서 보자면요. 다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주기 저는 힘든 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건 뭐 당장 내년에 금리도 있고요. 한 2, 3년 후에는 물량 충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3, 4년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절벽 충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겹쳐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반면에 주식이라는 건 어쨌거나 뭐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가라앉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뭐 이게 너무 지금 거품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라든지 또 레저라든지 또 소비재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또 활발하게 성장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길게 보자면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 사로잡아서 이렇게 딴 일 이런 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건전한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보금자리 정도를 이렇게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것 외에 네. 뭐 두 채, 세 채를 지르는 거 저는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거용 주택. 네. 예. 반면에 주식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고 주식할 돈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빚내서 그래도 집은 사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빚내 가면서 사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지 않더라도 사교육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 요즘 뭐 150, 200씩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교육비. 네. 어이고.
저는 근데 그 이야기 깜짝 들으면서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교육비 하나도 안 쓰거든요. 남편한테 가장 큰 거짓말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가는가잖아. 아, 그래요? 네. 너무 커가지고 말을 못한대. 저는 근데 사교육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사교육에 돈 쓰는 건 제가 볼 때는 돈 들여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지금 그런 사교육 받아서 이 정말 제대로 미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까? 분명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도 매달리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교육비 줄여서요. 그걸 가지고 저축을 열심히 하시든 또 나름대로 건전한 투자 방법론을 배워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데 그 사교육비에 있는 돈, 그 다음에 무리하게 빚내갖고 이렇게 주거에 쏟아붓는 돈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좀 줄이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그게 그 당장 자신들의 노후 대비도 더 잘 되는 거고요. 그 돈들을 모아서 그냥 저축을 열심히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 여윳돈이 네. 아니어도 생각해 보면 은행 가면 이렇게 펀드 뭐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 많이 받잖아요. 뭐 퇴직금 같은 거 뭐 크지 않아도 좀 받으면 이 퇴직금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르르 이렇게 금융 상품들 뭐 주식 상품들 권유할 때 사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뭐 날리는 돈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꽤 많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를 좀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뭐 선생님 말하신 부분에 좀 얘기를 좀 그리고 책 얻으면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들 차분히 한번 주식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근데 여러 제가 볼 팁이 때 있어. 이렇게 진보적인 팟캐스트에서 주식 얘기하고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요? 뭐, 아무튼 이거 선생님. 혹시 막 네. 나갔는데 안티팬들 막 댓글 네. 달리는 거 아니에요? 막 욕하고 난리 나는 거 제가 아닌지 선대인의 모르겠네. 마루타가 한번 돼보겠어. 지난번에 집 사지 말라서 안 사는 것처럼 이번에 좀 좋은 종목을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근데 조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에 대한 그 접근 철학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뭐 제가 하여튼 그냥 여기서 뭐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네. 근데 한마디만 강조하자면 뭘 하든요. 지피지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예. 또는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브라질 국채가 뜬다더라. 그렇게 하면 열의 아홉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제대로 공부하고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깥에서 그쵸. 압박이 네.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헤지펀드 매니저 25명이 벌어들인 연봉이 50만 전체 유치원 교사들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합시다. 누가 말했을까요? 버핏?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버니 샌더스라고 생각하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네. 출마 연설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님도 경기를 회복하려면 일단 우리 지갑부터 채워주세요. 네, 오늘 선대인 선생님과 함께한 테라스 52번째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